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AI의 변화예요. 지금은 클로드가 시작되면서 AI 에이전트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스피 상승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상승 기여도만 놓고 보면 40%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지수를 계산해 보면,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으면 코스피 지수가 뭐 4,800대 정도를 얘기한다라고 며칠 전에 데이터들로 나오더라고요. 4,800도 크죠? 그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되게 저변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종목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종목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부의 차이가 벌어졌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약간 중소형주라든가 다른 업종 투자했던 분들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만 계속 가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거는 없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좀 같이 어깨 걸고 올라갈 만한 업종들 뭐 어떤 걸 봐야 돼요? 전자나 아니면은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해서 다른 업종이 올라가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사실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거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점들이 그런 점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한 5년 전의 시기를 들여다볼게요. 그 당시 5년 전만 해도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양극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강남 중심으로 아파트 올라가는 거 모르시는 분 있었나요? 그러면 바꿔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때 강남 아파트만 사는 게 맞았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맞았죠? 그렇죠? 그렇죠. 혹시 한다고 해도 뭐 마용성 네, 정도일 네. 줄 모르겠지만 강남은 못 따라가죠? 그렇죠. 그럼 삼성 하이닉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된다, 내가. 아니, 왜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항상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정답 집어넣고 왜 다른 답을 찾고 계시냐고요. 이 시장이 올라간 건 AI 때문에 제일 큰 거예요. 그럼 AI에 대한 수요가 뭔지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 기업들 말고도 더 많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건 맞아요. 네. 그건 그거들이 또 우리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대안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되니까 대안이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의 대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 하이닉스 아닌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거 할 거면 그것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것들은 또 다른 게 있죠. 그렇죠? AI가 잘 되려면 전력주 잘 돼야 되니까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 또 종권주도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유를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 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답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아는데 너무 비싸서 딴 거를 찾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냥 그것만 사는 게 더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손수건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손수건을 펼쳐놓고요, 가운데를 집어 올려보세요. 그럼 가운데만 올라오죠. 주변 가장자리는 여전히 바닥에 붙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올렸었을 때 가장자리가 올라오죠. 이게 주도주예요. 그죠? 비주도주는 안 올라오다 막판에 올라오긴 하지만 덜 올라온다고요. 근데 또 한번 내려볼게요. 손수건을 내려보면 제일 먼저 바닥에 닿는 건 뭐죠? 역시 비주도주죠. 그렇죠. 주도주가 제일 마지막에 내려오죠. 이게 주도주의 역할인 거예요. 이런 원리를 봐야죠. 강남 아파트 생각하시면 쉽다고요. 아파트 또는 부동산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걸 아는데, 이제는 강남 아파트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제는 그건 너무 비싸서 못 사. 쌀 때는 왜 안 사셨나요? 그거 몰랐나요? 자, 지금도 똑같죠. 그럼 나중에 여기서 전자가 아니면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비싸지면 그때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정답을 모르지 않는데, 우리는 가격에 너무, 주식을 볼 때는 가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격을 봐요. 맞아요. 이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비싸졌어요? 비싸진 게 아니라 많이 올랐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올랐는데 이익이 왔으면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치는 싼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왜 가격을 가치로 착각을 하느냐는 얘기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금 시장이 오르는 원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야, 이거 올랐는데 다른 것도 오르지 않겠어? 왜요? 이게 오르는 원인이 이건데 다른 거 왜 올라야 되죠? 그 이유를 찾아서, 이 기업도 원래 이런 이유로 오를 이유가 있다더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 오르는데 왜 작은 건 왜 올라야 되죠? 그것도 아니죠. 그 원리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소재 장비도 좋은 기업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 건 맞고. 그럼 너무 심플하잖아요.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는 설비 투자를 천문학적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소재 장비가 올라가는 거지만 지금 시장에서 듣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설비 투자를 예상만큼 안 하고 있다. 그럼 그만큼 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수요보다 많아지면 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소재 장비가 더 좋죠. 아, 그렇죠. 근데 무작정 전자분야니까 우리가 소재 장비가 좋을 거다.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수익률 차이가 크죠. 예. 왜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자꾸 외면하시는 얘기입니다. 뭔가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삼전 닉스 매일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오른 것 같다. 지금 사면 너무 늦은 것 같다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사실 뭐 1년 내내 네. 짓는 질문이었고 맞아요. 제 방송 네.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여의도에서 거의 외롭게 네. 반도체를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어. 심지어는 금반지라는 단어를 지난 여름에 만들었었으니까 어. 금융반도체 지주.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음. 지난해 초반에 2025년도 1분기 때는 전자를 썩 좋게 보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추론으로 바뀌면서 변하는 걸 봤고요. 누구보다도 빨리 봤고요. 그럼 어차피 저도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반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했고, 그리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 같다. 이익 증가폭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도전이 많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죠.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네 얘기가 맞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 실제 그때는 주가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그렇죠? 두 번째, 네 얘기가 맞는데 외국인들이 왜 팔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1월 들어오니까 사죠. 다들 좋다고 하고 주가는 몇 배 올라 있고 그때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데 이제는 오르니까 그죠? 이제는 잘못 생각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보다는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AI 관련해서 하시는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현역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얘기를 자꾸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부정론자가 되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제 타락할 이유들만 찾는 거고, 이제 긍정을 하게 되면은 그 오를 이유들을 찾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내려가는 걸 찾는 게임이 아니라 올라가는 걸 찾는 게임이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애초에 내 마인드 자체를 긍정론자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네요. 긍정론자로 바꾼다는 것보다는 예. 저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시장을 좋게 보는 게 고수예요. 진짜 뭐 없는데 뭐 진짜 대단한 기업을 발굴하는 건 진짜 워렌 버핏처럼 너무 훌륭한 분들이 하는 거고, 저처럼 그 정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시장을 좋다고 인정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시장인데 경계만 하니 돈 벌 리가 있나요? 그러면 하지 말든가. 끝까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경계하다가 포모의 가장 큰 끝단의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그러다 보세요.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더 오르면 더 비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오르면 더 심하게 비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본인도 이제 알죠.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데. 그들 비싸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닌가 봐. 그때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자꾸 이게 스텝이 꼬여가면 잡지 말아야 될 때 잡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고, 정말 사야 될 때 사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벌어지는 게 강세장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그 AI 병목 뒤에 이 전력 네. 병목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전력주가 뜰 거다. 전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또 이제 내 기회까지 들렸으면 이거 좀 늦은 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력주도 성장 가능성이 아직 한참 남아 있는 거죠. 반도체도 그랬지만 저는 생각보다 큰 시장이면 우리 귀에 들렸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감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애널리스트들조차도 그 마찬가지고요.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말씀 주셨어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변압기 보시면 네. 전 2022년부터 주도주라고 한 게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맞아요. 제 이름하고 그 기업을 치면은요, 이때부터 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받고 그때부터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때 그 얘기 드리고 나서 많이 혼났어요. 너 무슨 얘기를 하니? 이게 무슨 기업이야? 이랬지만 지금은 다들 좋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달라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사이즈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시장 사이즈 보고 하는 거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봐서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투자하면 그 투자만큼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의 규모가 커요.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은 현재 이 변화가 얼마나 크길래 이거부터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선혁 대표님 이게 몇 년 동안 보면서 느꼈던 게, 보면 이미 주도주로 올라온 상태에서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한참 전부터. 시작되기 전이거나 정말 극초기 때 이제 그 이야기를 주장하시면, 보통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네. 외롭잖아요. 예. 뭐 반론도 엄청 많이 올 거고 주가 안 올랐다고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방원 때부터 지금 음. 금반지까지 계속 이렇게 또 먼저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사실 그런 도전도 있지만 네. 결국은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 투자자분들께서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몇 년간 지켜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라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하고 저도 틀리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저 친구는 항상 보면 주도주를 제일 먼저 발굴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히 발굴이 아니라 그 산업이 움직이는 원리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걸 지켜서 저는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아. 투자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삼성전자가 시작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날 게 일도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더 비싸게 사나요? 근데 그렇잖아요. 얻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냥 같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음. 아시겠지만 중소형주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잘 안 해요. 저는 큰 기업만 가지고도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들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제 생각에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또 같이 돈 벌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그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방송도 출연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저도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나와서 제가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비판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올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저 자신이 공부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새 또 그 순환매 장세가 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인들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특징이에요, 지금은? 전체적인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 그 순환매가 일어나는 또 요인은 확실하더라고요. 예컨대 상법 개정이 또 되니까 그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싸서 올라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모멘텀들이 확실히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움직이는 큰 줄기는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작은 줄기들 같은 경우도 단순히 때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게 생성되는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저는 신문기사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신문기사 잘 보시면 이게 이런 모멘텀이 나왔네. 상법 개정이 돼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뭐 배당 이런 거 하면 그 관련주도 좋아지겠네.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 대응하실 때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또 시작할 만한 주도 주제, 지금은 눈에 좀 뜨는 것들은 아직 안 보이시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AI의 변화예요. 그냥 AI가 있다가 아니라 처음에 AI가 됐었을 때는 키워드가 LLM하고 학습이었었어요. 맞아요. AI는 학습을 해야 돼. 그때는 GPU가 필요했고 지금은 추론이다 그러는 거니까 또 추론과 관련해서는 뭐 반도체가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클로드가 시작되면서 AI 에이전트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 거예요. 에이전트. 새로운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단어가 부각돼서 이젠 드디어 AI가 나의 비서 역할을 해주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점차 찾아나가는 단어 작업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AI다가 아니라 이 AI도 계속 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진화에 따른 수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일 때와 추론일 때가 수혜주가 다르죠. 엔비디아와 D램이 다른 것처럼 또 우리가는 AI 비서 시대, 에이전트 시대일 땐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났을 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시장만 놓고 보고 엔트로피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다 쉽지 않아요. 이거 생각하는 건 정말 제가 볼 때는 기사를 쓸 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제 표현을 빌자면 AI 에이전트 시대가 들어오면서 다른 어떤 비서 역할을 수행했던 들이 다 힘들어질 것 같아. 저라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럼 AI 에이전트가 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어? 이걸 찾아가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나왔을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망한다 했는데 망하지 않고 그렇죠. 클라우드 시장으로 되면서 돈을 더 벌었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력을 좀 더 넓혀봐야 된다. 그럼요. 플랫폼 되면서 배달의 민족도 나왔잖아요. 항상 시장은 뭔가 새로운 거 생겼을 때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었던 기업들이 나와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새로운 또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혹시 최근에 그 미국의 블루아울 사모펀드가 네. 환매 중단했잖아요. 근데 꼭 보면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막 환매를 이제 안 해준다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해가 있고 우려가 있고 두 가지가 좀 같이 있다라고 봐요. 일단은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된다라면 사모펀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일반 금융기업들, 예를 들면 미국의 은행이라든가
금융감독기관이 감독하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다 들여다보고 있고 토독플랭크법 이런 걸 통해서 금융규제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결국엔 항상 이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문제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져요. 금융감독을 벗어나는 애들. 이미 사모대출이나 이런 애들이 결국은 대출을 할 때 놓고 보면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대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모펀드의 특징이거든요. 원래 그걸 또 모르게 하는 게 사모펀드인 거니까. 그래서 깜깜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뭘 어떻게 된 거야.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대출을 해줄 때 뭐를 해줘야 될까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이에요. 자동차 기업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일인 건데 미국에서 내가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내가 매출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동차 부품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네. 그 권리를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나는 1억 원어치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담보로 잡아주기도 해요. 근데 이 담보를 가지고 A라는 은행 가가지고 이거 담보로 A라는 사모펀드 가가지고 1억 빌려주세요라고 빌려요. 근데 웃긴 건 이걸로 끝내야 되잖아. 1억밖에 없으니까 숨기고 B라는 사모펀드한테 또 갖다 달려. 나 1억 빌려주세요. C라는 게. 이렇게 해서 실제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는 1억밖에 안 되는데 이 사모펀드한테도 이 사모펀드한테도 저 사모펀드가 서로 모르니까. 그죠? 이렇게 대출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건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금리가 문제가 됐었을 때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번보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는 지금 같은 모럴 해저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실이 많이 쌓일 때 부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블루아울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블루아울 사태는 두 가지가 겹쳐진 건데 하나는 최근에 일고 있었던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블루아울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펀드는 벤처이면서 대출해주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한테 대출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클로드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들어갔던 저 블루아울 펀드 보니까 저게 그 펀드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네?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한꺼번에 내 돈 내놔. 라고 해서 환매 신청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 시대와 관련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많았던 게 그 펀드였던 거예요. 펀드였던 거예요. 그죠? 그럼 다른 펀드들은 없는 경우가 많죠. 있는 경우는 같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죠? 뭐, 그래서 블랙스톤이나 최근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같이 밀리는 거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건 부실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산이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근데 대출은 보통 빌려줄 때 최소 1년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기마다 다르겠죠. 어떤 건 짧은 대출도 있을 거고 긴 것도 있겠죠. 대부분 그래도 1년 이상은 되잖아요. 근데 1년 이상 되는 거 어떻게 환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블루아울은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뭐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만기에 맞춰서 내가 환매해 주겠습니다라는 게 정상인데 만기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환매해 줄 수 있다라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럼 얘들은 왜 그랬을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환매 안 들어와도 그거를 전체 자산 5% 이내에 분기 한 번씩 해준다는 게 뭐냐면 이 정도 돈 들어오면 그 정도 5%는 들어온 돈 가지고 먼저 주고 또 모으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갑자기 펀드 환매가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참고로 사모펀드는 원래 이런 환매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루아울이 말도 안 되는 환매 조건을 내건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 시스템 위기로 번지거나 뭔가 문제가 된 건 블루아울을 통해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다만 사모펀드 대출 문제가 향후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한테 문제를 발현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SPV 같은 그런 거죠. 이제 그 얘네들 투자할 때 그렇죠. 합작으로 들어가는 구조들 네네. 보니까 좀 네.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정도 들어간 건 큰 문제는 아닌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에 있었던 이제 그 서브프라임 사태 때 그때 이제 프랑스의 이제 BNP 파리바 펀드가 환매가 안 됐었던 건데 제가 그 당시 애널리스트하고 있어서 맨날 밤새 나와서 자료를 썼던 기억이 있어서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건 100% 부실이었어요. 아예 제로가 됐었기 때문에 환매가 안 됐었던 거고 지금은 시간 지나면 환매 가능해요. 달라요. 그래서 그거하고 동일시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듣고 나니까 더 네. 명쾌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됐기를 바라도록 하고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